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매주 수요일 2부는 도로위 사건 사고들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통법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막의 땅이라고 불리는 미국 텍사스에 30년 만에 한파와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차량 130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밤새 내린 비와 진눈깨비가 얼어붙으면서 만들어진 빙판길 때문에 아침 출근 시간대에 대형 추돌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폭설이 쏟아지면서 차량 8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드문드문 얼어있는 도로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눈길, 빙판길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방법과 안전운전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 났는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주차장에서의 사고도 교통법에 해당하는지 등등 교통사고 또 교통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자, 지금 바로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죠.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에서는 오랜만에 뵙는데 네네. 안 보여요. 아, 네, 맞습니다. 저 가려져 있어서. 네네. 네. 아무쪼록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몇 층인지 헷갈려가지고 작가님한테 물어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니, 많이 오셨잖아요. 아, 그래도 또 오랜만이라서. 한동안 뜸하게 오니까 몇 층이지 이러다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잊지 마시고요. 네네, 적어놓겠습니다. 라디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네네. 자, 133중 추돌 사고예요. 네. 바다 건너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올 정도로 네. 정말 대형 추돌 사고인데, 올해도 참 우리나라에도 눈이 많이 왔어요. 맞습니다. 예. 이제 괜찮을까 싶으면 또 눈이 내렸는데,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오늘도 좀 조심 운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133중 추돌 사고. 예. 역대급이거든요. 사실 기네스북에 등재가 될 수 있었다면 등재가 되는데, 기네스북에서는 사고를 유발하는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 등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재 안 된 것이고. 예. 또 공교롭게 2월 11일 날 미국에서 이와 같은 13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대 다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예. 혹시 아나운서님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역대 추돌 사고요? 네, 가장 최다 다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한 35대 정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2005년 2월 11일 같은 날입니다. 그때 같은 날이요? 예, 영종도역에서 106중 다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106중이 네, 나왔습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다중 추돌 사고, 최다 다중 추돌 사고로 기억을 했었는데, 예. 이번에 또 그걸 넘어서는 사고가 있었는데, 원인은 좀 다릅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블랙아이스 때문에 난 사고고, 예. 지난 2015년 일어난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는 안개입니다. 사고 원인을 떠나서 이와 같은 빙판길, 이제 겨울이니까 빙판길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예. 빙판길 블랙아이스 말고 또 위험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예. 슬러시 도로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고를 좀 더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블랙아이스. 네. 그리고 슬러시 도로인데요. 네네네. 두 개가 어떻게 다릅니까? 네, 먼저 슬러시 도로, 이게 개념이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예.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들어보셔서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 슬러시 개념 정리를 인터넷 국어사전을 먼저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게 보이는 것이라면 제가 사진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예. 조금 설명이 필요하니까 좀 굳이 설명 드리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제 인터넷 국어사전을 보면 잘게 부순 얼음에 과즙, 우유, 설탕 등을 섞어 만든 아이스크림 한 종류. 일반 아이스크림보다는 얼음이 많고 빙수보다는 우유가 많다라고 슬러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도로에 형성됐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살얼음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이와 같은 살얼음 도로는 눈길이나 빙판길보다 교통사고 치사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아, 치사율이 높습니까? 네네. 예. 보통 눈길이나 빙판길은 보이니까 그래도 운전자들이 조심합니다. 예. 하지만 슬러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눈도 아니고 빙판길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 뭐 빗길 정도로 생각하고 쉽게 하다가 사고가 크게 일어나고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어지는데 예.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오히려 슬러시 도로가 결빙도로보다도 3.77배 높은 사고 치사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굉장히 높은 거네요. 네. 예. 한국교통안전공단 2018년 노면 상태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요. 해빙 상태에서 노면 그러니까 슬러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예.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가 6.67명이고 설이나 결빙 상태는 1.77명이에요. 예. 마른 노면 일반적인 도로는 1.65명이고요. 정리하면 마른 노면보다 치사율이 슬러시 도로가 4.05배, 빙판길은 1.07배 높다고 조사됐는데 예. 여기서 좀 참고할 만한 것이 적설시 그러니까 눈길의 경우는 오히려 100건당 사망자 수 치사율이 1.12명으로 마른 노면이 1.65명인데 그것보다 훨씬 낮게 나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일반 도로보다도 눈길에는 사람들이 조심하니까 큰 사고가 안 나요. 사고율도 적고. 좀 천천히 가고요. 네. 예.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더 높고 또 슬러시 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훨씬 높고요. 이런 거 또 기온에 따른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기온이 아주 낮은 경우보다도 오히려 영하 3도, 4도에서 교통사고 빈도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예. 네. 오히려 온도가 3도, 4도, 영하. 네네네. 때 사고가 더 많이 난다 이건데. 네네네. 그러면 좀 슬러시 도로에서의 차량 속도, 네. 안전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차량 속도 안전거리가 뭐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거 따라하면 되는데 예. 슬러시 도로라는 개념 자체도 불분명하고 도로교통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일반 조항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데 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를 보면 눈길 같은 경우에는 2cm 미만은 제한속도 20% 감속, 2cm 이상 그리고 빙판길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감속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 또 노면 상태에 따른 마찰 계수값을 한번 보면 아스팔트 기준으로 건조 상태가 0.8, 예. 젖은 경우가 0.7, 진흙이 0.6, 눈길은 눈이 쌓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0.1에서 0.4 정도 마찰 계수를 보이고 빙판은 0.2 이하의 수치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찰 계수가 낮을수록 잘 미끄러진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예. 이걸 실제 실험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차량 속도가 시속 50km일 때 빙판길 제동거리가 승용차 기준으로 본다면 일반 도로보다 4.4배, 화물차 기준으로 7.4배 증가했습니다. 예. 이러한 자료 종합하면 적어도 속도는 2분의 1 감속 운행해야 되고 안전거리는 2배 이상 유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교수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네네.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눈의 두께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맞죠. 그러면은 일단 약간 슬러시나 네. 좀 빙판길이 보인다 그러면 네. 한 50km 미만으로 좀 운전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 줄로 요약한 것이 일반적인 속도 2분의 1 감속 운행하시고 네. 안전거리는 일반적인 것의 2배를 벌리시라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13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죠, 미국에서. 네. 이렇게 대형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이게 손해배상 그 계산이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네, 복잡하죠. 어떻게 됩니까, 이거? 네,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하면요. 계산 못 합니다, 사실. 그렇죠. 네, 소송에서도 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133중 추돌 사고 났으면 그 중에 한 차량이 모든 차량에 대한 과실 비율 뭐 어떻게 되냐, 책임은 얼마를 물어줘야 되고 얼마를 받아야 되냐, 누구에게 얼마를 받아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실상은 그래도 현실은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부분 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친 것은 상대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으면 되고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물어줍니다. 보통 자신의 손해는 전체 손해액은 뭐 차량 파손이면 수리비 그리고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 뭐 일실소득 위자료 같은 것이 특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자신이 잘못한 과실 비율 그만큼을 빼고 뭐 연쇄 추돌 사고 차량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하나에 대해서 한 사람이 공동불법 행위자가 되기 때문에 또 공동불법 행위자는 일부 실행에도 전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책임 묻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책임 이상에 대해서 책임을 진 부분은 다시 또 다른 원인 제공 차량에게 구상을 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책임 소재가 이루어집니다. 예. 네네. 근데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데, 네. 뭐 손해를 따지고 이런 걸 떠나서 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네. 맨 앞에 그 사고를 유발했던 운전자가 가장 잘못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 사고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앞 차량이 어떤 자신의 사고 원인을 제공하고 거기서 쿵쿵쿵쿵 이런 식으로 사고가 일어납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는 앞 차량이 멈추는 바람에 이와 같은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직접 추돌한 차량뿐만 아니라 가장 마지막 차량 또한 최고 원인 제공 차량인 최초 사고 원인 1차량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책임은 한 20% 정도 전체 손해에 대해서 져야 될 것입니다. 그 실제로도 서해안 29종 다중 추돌 사고에서도 대법원에서 최초 원인 제공 차량이 중간에 직접 부딪히지 않는 차량에게도 20% 책임을 져라라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중간 차량의 운전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고 책임을 져야 할지, 네네네. 또 좀 보상을 받아야 될지가 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중간에 있는 차량 같으면 앞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가 추돌했으니까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또 뒤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추돌 당했으니까 피해자가 될 것이고 또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눠지지도 않습니다. 또 한 번 부딪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딪혔는데 또 뒤에서 추돌해가지고 밀려서 또 재차 충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책임을 물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받아야 되는지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본인이 책임질 부분은 보험 처리를 끝나니까 생각을 좀 안 하셔도 되고 받을 것에 대해서 이제 보통 앞 차량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보다는 뒤 차량이 추돌했으니까 뒤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또 실무상 이제 보험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인들이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앞차가 파손된 거는 뒤차가 뭐 책임을 물어주고 또 뒤차가 파손된 것은 그 뒤차가 물어주고 그 뒤차가 파손되는 그 뒤차가 물어주는 식으로 뭐 책임 소재를 나누기도 하는데 그렇게 나누지는 않고요. 그건 편의상 나누는 것일 뿐이고 실제 소송에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모든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을 따져야 되는 게 맞지만 일단 따지진 않고 원피고 나눠졌으면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청구하고 가해자가 전체 손해를 물어주고 또 가해자는 다른 또 원인을 제공한 다른 차량에 물어주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속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가는군요. 다중 추돌의 경우에는 각 차량의 과실 정도를 좀 따지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또 측정 방법이 있습니까? 측정 방법이 뭐 명시적으로 규정된 건 없습니다. 사실 그 판사님이든 뭐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립된 바는 대한민국 측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판례, 기존에 있던 판례와 뭐 어떤 과실 비율 기본적인 해설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통상적으로 뭐 1차 사고 났을 때 다친 부위와 뭐 1차 사고 났을 때 파손된 부위가 명확하게 구분이라도 된다면 그나마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데 1차 사고로 다친 것인지 1차 사고로 파손된 것인지조차도 명확하게 판단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사고 유형도 오히려 중간에 다중추돌사가 끊어졌고 또 다시 다중추돌사가 발생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뒷차량이 앞 차량들을 다 밀어버려서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고 사고 유형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먼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먼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최초 원인 제공 차량이 전체 손해에 대해서 20% 책임을 지는 부분과 또 사고 발생했을 때 앞 차량이 그 뒷차량보다는 앞 차량이 피해 차량이고 뒷차량이 가해 차량이다. 이 부분과 그리고 또 이 사고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는 방식 자체가 모든 책임을 다 묻는 것이 아니라 구상하는 식으로 책임 소재, 책임 전가 형식이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과실 비율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블랙박스 영상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블랙박스를 보고 또 판단을 해야겠죠. 개별적으로. 자, 알겠습니다. 지금 애청자분들의 고민 상담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21번님,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뒤쪽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차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가던 또 다른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제 차 옆쪽을 긁고 조금 더 미끄러져서 섰습니다.
네. 저도 차를 세우고 내렸는데 네. 상황을 살피는 동안 제 차가 미끄러지면서 예. 제 차 옆쪽을 긁은 차량에 다시 부딪혔. 복잡하네요. 네. 내용이 어려운데요. 예. 이미 그 차가 제 차를 긁은 상태인데 운전자가 저에게 배상을 요구합니다. 네. 이걸 제가 배상해야 될까요? 그 차가 제 차를 먼저 박았는데요라고 하셨네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참 쉬울 것 같은데 먼저 복잡한데요, 본인이 이거? 있는데 네. 뒷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부딪혔고 또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차량이 이제 우리 애청자님 차량을 측면을 긁었어. 그래서 이제 사고 수습하는 차를 내렸는데 우리 차가 또 옆 차량을 또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충격했으면 충격한 차량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먼저 옆 차량이 애청자님 차량을 먼저 충격해가지고 그 사고 수습하는 차원에 그렇죠.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청자님 차량이 옆 차량을 충격했다 하더라도 일부 책임만 주어질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서 이미 충격해서 파손된 부분을 다시 부딪혔다라고 한다면 이미 1차 사고로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차 파손이 이뤄진 것으로는 보지 않고 손해가 확대 안 되었다고 봐서 책임을 질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파손 부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전적으로 다 물어줘야 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사고를 유발시키고 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이기 때문에 애청장님보다는 옆 차량 책임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히려 애청자님의 차량보다 옆에 그 차량이 더 좀 책임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 같으면은 이럴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냥 가세요. 네, 사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없고 운전자들 사이에 잘못이 있었다면 가피해자를 명확하게 나눠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사연 자체를 본다면 엄청난 눈이 내려가지고 빙판길이 돼버린 것 같아요. 사람이 제대로 못 서 있을 정도로요. 이와 같다면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명확하게 외부적인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과실비율을 따지기보다는 보통 법원에서도 이런 경우는 과실비율 개념으로 판단하지 않고 책임의 제한이라고 해서 전적인 책임을 상대방에게 묻기보다는 일부를 제한합니다. 자연적인 제한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어떻게 보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답으로 또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8245번님, 지난 주말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2차로에서 주행 중이었고 뒤쪽에서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1차선에 있는 대각선의 앞쪽 차량에 추돌하고 그 여파로 뒤따르던 차량도 연쇄 추돌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피할 수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어깨와 허리, 무릎 등의 통증이 있었지만 제가 기존에 치료받던 증상도 있고 우리 차가 부딪힌 건 아니니까 근육통 정도겠지 하고 넘겼는데 다음 날부터 두통과 메스꺼움 등 불편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 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일단 사고 안 나셨으니까 다행이고요. 보통 이런 걸 비접촉 사고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주변에서 사고 나는 바람에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이와 같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나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나 운전자나 승객이 다치는 정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의 멈추는 장면과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멈추는 장면이 동일하거든요. 그만큼 그 충격의 정도는 같아요. 이와 같이 비접촉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운전자나 승객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 날 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현실은 이와 같이 부딪히지도 않았을 때 보험 청구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라는 것을 운전자가 승객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 그 당시 사고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급제동을 했는 게 영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정도 있었던 부분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 첨부한다면 보험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청구는 가능하다. 네네네. 자, 마지막 질문은 그냥 아니요로만 답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6874번님. 삼거리 교차로에 직진하던 중에 옆 차량이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고 제 쪽으로 차선 옮기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비율 100대 0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사고 처리는 됐는데 보험회사에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OX로 대답하기 좀 애매하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갑자기 급차로 변경했다면 100대 0이 맞는데 100대 멀리서부터 차로 변경을 했다면 일부 과실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모로 답하셨네요. 세모.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